자, 잘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자, 방금 전 첫 번째 시간에 고려 중기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려 후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려 시대 후기는 이제 송나라의 시대, 중국의 이제 나라 형편이 송나라의 시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원나라의 시대로 이제 찾아왔고, 이 원나라가 그 몽골의 뿌리가 되어지는 나라인데요. 그 원나라가 계속해서 고려와 그 여러 가지로 충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외교적인 화친을 원하거나 하는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른바 간섭기라고 표현을 해요. 간섭을 하는 시기, 그걸 간섭기라고 표현했는데, 원의 간섭기 동안 고려는 이 원나라라는 그 뿌리가 몽골족에서 유래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는 몽골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 정치적 간섭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뭐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도 되겠지만 원나라라는 그 국가가 그 고려라는 국가를 대등한 상대국으로 이렇게 대등한 상대국으로 함께 외교적인 관계를 지속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고려를 무엇일까 자신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고려의 정치 상황에 원나라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내정 간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의 당, 뭐 다른 나라의 정치적 체제에 왈가왈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의 나라에서는 나라적 관계에서는 이제 힘의 균형과 힘의 논리로 인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지배를 받거나 그걸 이른바 식민지, 피식민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라의 지배와 피지배가 반복이 되어오는 힘의 균형과 힘의 논리로 집중되었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일어난 권력 투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의 정치적 간섭을 원의 간섭기 동안 심각하게 받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새로이 등장한 이 권문세족이 불법행위로 사회 모순을 격화시켜서 고려의 정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권문세족이라는 게 뭐냐? 몽골의 외교 관계에서 몽골과 친화력을 강화하면서 곧 몽골족의 이제 죄송합니다. 원나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골족의 힘을 힘입어서 그렇죠. 몽골 사람들의 그리고 원나라의 지배적 입김을 받아서 고려 시대 안에서 고려의 정치적 상황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권문세족 사람들이 그 도덕적으로 뭔가 깨끗하면 모르겠는데 도덕적인 깨끗함을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려 시대 나라의 자기 나라 자국의 어떤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자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닌 그 원나라의 힘을 빌려서 힘과 정치력을 행사하는 것도 참 볼썽사나울 일인데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다? 그러면은 다른 정치 세력이 이들 권문세족을 어떻게 지켜볼까요? 저 친구들이 그 더 힘센 중국의 나라를 힘입어서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권문세족의 사람들이 힘 있는 나라의 그 어떤 권력과 세도를 힘입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다 보니까 또 함부로 아니면 떳떳하고 강경하게 그 불법 행위를 심판하거나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격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 행위라는 것은 지배층이든 민중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한 국가의 최소한의 기본 바탕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 바탕을 권문세족이 무시했다는 거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그
걸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데 그 행동에 옮기기에는 또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권의 모습, 지배층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민중들,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게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지배층이 안정적인 모습을 구가해야 되는데 그런 안정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 나라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의 나라 몽골이 전신이 되었던 몽골족의 전신이 된 원나라가 점차 쇠퇴합니다. 참 나라가 이제 역사에 어떤 굴곡이 있네요. 그 원나라가 점차 이제 쇠퇴할 즈음에 공민왕이 이때 당시 고려의 왕인데요. 고려의 왕 공민왕이 개혁을 벌이고 그리고 괴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결과 외교적으로는 반원정치, 그러니까 원나라하고 이제 대립하는 정치, 내부적으로는 권문세가의 억압과 신진 사대부 계층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해요. 이게 무슨 내부적 상황이냐? 방금 전 말씀드렸던 원나라의 힘을 빌려서 정치력을 발휘했던 권문세족을 억압하고요. 공민왕이. 그리고 그걸 억압하려면은 대항마가 필요하거든요. 그 대항마를 신진 사대부 계층으로 설정하고 신진 사대부 계층을 키워서 이 권문세가를 억압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한 거죠. 이게 바로 개혁 정책입니다. 자, 그렇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개혁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던 공민왕과 함께 거의 파트너십을 이뤘던 신돈이라는 승려도 개혁의 과정에서 제거되고 공민왕이 시해되는 등 공민왕의 개혁 노력이 안타깝게도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누군가가 개혁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제 추진했는데 그게 실패가 돌아가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개혁이 완성이 되면은 그 개혁을 가지고 나라의 시스템이 쫓아가게 돼 있는데 개혁을 하게 되다가 멈칫하고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정치 기강이 더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문세가가 억압을 당했다가 갑자기 그 억압이 공민왕의 개혁의 실패로 원상복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억압받지 않으려고 더 어떤 권력 행위를 자행할 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기강은 한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배층이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민중들, 곧 여러 백성들의 생활도 어려워지는 것은 불보듯 훤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사회의 모순이 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서 이제 그 외인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일본 국가에서의 일본에 잔류하고 있었던 세력의 침입이 크고 작은 침입이 일어났고 그리고 안에서는 홍건적이라고 하고 있는 그 산적입니다. 이게 도적들이에요. 이 왜구와 그리고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홍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사회 내부의 어떤 산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려사회는 극도로 피폐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아까 고려시대 후기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의 초상화인데요. 예전 그림입니다. 이제 고려시대 그림이 지금 남아있는 건데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려시대 후기의 개혁을 주도한 31대 왕인 공민왕의 초상화입니다. 그 왕이 참 이제 인상이 좀 부드럽고 온화하게 생겼죠. 그렇지만 되게 단호한 어떤 정치 개혁을 추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31대 왕 공민왕은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개혁 정치를 추구했던 왕입니다. 친원 세력이 뭐였냐면은 당시 쇠퇴해가던 원나라를 여전히 추구하고 신봉하던 이게 참 안타깝지만 고려라는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원나라의 힘에 의존해서 이 고려라는 나라를 지탱하고 고려라는 나라를
뭔가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법행위도 자행하고. 그게 친원 세력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31대 왕 공민왕은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개혁 정치를 추구한 고려의 31대 왕입니다. 그래서 충수광의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충수광. 둘째 아들로 이름은 기예요. 여러분 그 이름과 그게 좀 다른 게 뭐의 이유냐면은 왕의 이름은 또 다르게 불러요. 그걸 공민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왕을 대표하는 그 어떤 수식어 같은 부분이라서 대표적으로 수식하는 말의 이름, 왕의 이름을 공민왕이라고 한 것이고, 보병은 기라고 합니다. 외자네요. 1351년에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이제 원명 교체라는 대륙 전세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공민왕이 개혁을 할 수 있었게 되는 계기 중에는 외교적인 식견이 뛰어났던 것도 작동을 해요. 자, 외교적인 식견이 어떤 면에서 뛰어났을까요? 자, 왕이 올라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상황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국가의 세력이 크게 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명나라의 세력이 커졌던 거죠. 중국의 옛 나라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이 공민왕이 이제 원나라가 더 이상 세력이 크지가 않구나라고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고려의 어떤 부흥을 꾀해보자라는 시도에서 많은 개혁이 단행됐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365년에 부인이죠. 왕비인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시리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깊었던 건 모양이에요. 한 여자를 연모하고 사랑하는 상당한 로맨티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공민왕이 그 왕비인 노국대장공주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죽음을 맞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정을 신돈한테 맡겨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민왕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돈에게 맡기고 정사를 소홀히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개혁에 실패했다라는 평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공민왕은 그림 실력이 뛰어나서 고려의 대표적 화가의 한 사람으로도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도 활동을 했지만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했고 글씨도 역시 잘 썼다. 예. 그때 아까 보셨지만은 그 첫 번째 시간에 보셨지만은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서책에 쓰는 붓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서예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예에 상당히 능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요한 인물을 좀 볼게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지금 신돈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어떤 직업을 연상하세요? 성직자죠. 스님입니다. 그런데 공민왕의 정말 총애를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게 고려시대의 특징인데요. 조선시대에서는 스님들, 곧 불교 신도들이 권력이 없었습니다. 나라인 일에 관계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서는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고려에서는 불교 문화가 팔만대장경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나라를 지배할 정도의 사상과 이념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종사하고 있는 승려나 불교의 사람들이 정부의 정치나 정책에 주요한 것들에 많이 관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려에 공민할 때 이 신돈이라는 사람은 국정 자문을 맡아서 개혁 정책을 펼친 고려 말기의 승려입니다. 승려가 직접 정치와 어떤 정부의 요직에 앉아서 그 정권을 행사했던 거죠, 한마디로. 버포가, 그러니까 왕 이름도 실제 이름이 있고 왕 이름이 다르잖아요. 공민왕도 왕의 이름은 공민왕이지만 그 진짜 이름은 기. 이 신돈이라는 인물도 진짜 이름은 요공. 그리고 승려의 이름은 청한거사입니다. 그래서 또 승명이 따로 있네요. 버포가 청한거사, 승명이 편조예요. 승명이라는 게 이제 스님의 이름이죠. 공민왕 7년 때 왕의 측근인 김원명의 소개로 왕을 만나서 이게 나라 궁중, 그때 왕궁이죠. 왕궁 안을 이제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정세에 대한 쓴소리와 여러 가지 이야기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 안에 있었던 최측근, 또 공민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경이라는 사람의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또 측근 중에 그 왕의 궁궐 안에 있는 신하 중에 하나인 정세훈으로부터는
정말 죽을 뻔한 위험을 당하기도 해요. 참 이게 되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거죠. 정세훈으로부터는 죽음의 위협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견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민왕은 신돈을 무한 신뢰를 합니다. 그만큼 신돈이 뭔가 뛰어난 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한 신뢰를 하면서 많은 권력을 신돈에게 이양을 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내 권력을 내 아끼는 신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거를 당해낼 다른 신하들은 없는 거죠. 아무리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왕족이 왕정과 정치와 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왕정체제의 상황 속에서는 왕의 명령이 제일 우선되잖아요. 그래서 신돈에게 많은 권력을 공민왕이 이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죽을 뻔한 위협도 받고 공격도 받는 견제를 받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개혁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게 됩니다. 신돈이 했던 일은 보세요. 최영 등의 무장 세력을 비롯해서 이인복, 이기수 등의 많은 권문세족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자, 무장 세력은 뭐냐 하면은 무인들, 군인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무장 세력이라고 하고요. 권문세족은 뭐였냐 하면은 당시에 지는 해라고 할 수 있는 원나라의 힘을 빌려서 고려해서 힘을 과시했던, 그럼으로써 불법 행위를 자행해왔던 그런 풍기문란하게 만드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력들을 신돈이 물러나게 했죠. 그게 바로 개혁의 어떤 입장이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1369년에 공민왕은 한 걸음 빠지게 되고 신돈이 권력을 행사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팎으로 고려의 나라 밖과 나라 안에서 정세가 모든 면에서 고려에게 불리해지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세가 불리해졌다는 얘기는 개혁 정책에 대한 것도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개혁 정책이 바로 민중의 생활과 삶을 유복하게 하고 뭔가 윤택하게 해주는 경제적인 혜택을 줬으면은 그 개혁이 지지를 받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내부에 있는 적을 척결하고 어떤 왕권의 위험과 어떤 개혁적인 모티브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민생을 돌보지 못했다는 거죠. 곧 민중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경제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니까 곧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개혁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모순이 더 강화되는 거고, 그 사회적인 모순의 책임 추궁은 결국 그때 당시에 많은 권력을 갖고 있던 신돈한테 쏠린 겁니다. 그리고 또 신돈이 집권 말기에 많은 여성들을 또 결혼을 하고요. 원래 승려가 결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술과 도박에 빠지자 비난이 높아져요. 네. 그리고 이제 태후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태후가 이제 그 왕의 어머니인데 태후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태후와 연결된 권문세족의 공격을 받아서 반역 혐의가 인정돼서 수원으로 유배되고 거기서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권문세족을 물러나게 했는데 공민왕은 권력을 많이 줬는데 공민왕은 시리에 빠져가지고 상처, 부인을 잃은 아픔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신돈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취했던 모양이에요. 승려로서는 지켰어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끊어내고 자식도 낳고 결혼도 많이 하고 술과 도박에 빠지다 보니까 지지 기반을 잃고 말아서 결국에는 반역의 혐의로 처형이 되고 마는 불우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려 후기의 공민왕과 그 공민왕의 측측근인 신돈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는 후기로 넘어갑니다. 고려시대 후기는 어느 나라의 말미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안타깝고 불우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나라로 건립이 되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멸망한다라는 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똑같고 변화가 없어 보여서 더 섬뜩하기도 해요. 국가가 어떻게 할 때 멸망을 할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고려시대 후기 한번 살펴볼게요. 왜구와 홍건조, 왜구라는 표현은 옛날에 다른 비하적 표현이니까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한국에 계속해서 이제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홍건적이라는 내부 세력의 무인들이에요. 이 무인들이 이제 막 진압되면서 계속 흥황하면서 고려시대 후기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사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세력과 홍건족들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뭐냐 하면은 아까 공민왕 정책 때 말씀드렸던 친원 정책,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그 친원 세족이라고 할 수 있는 권문 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웠던 신흥 사대부 세력, 그 중에서도 신흥 무인 세력, 이게 군인들입니다. 신흥 군인 세력들이 그 일본의 침입과 그리고 내부의 도적들을 효과적으로 진압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주 유명한 인물 두 사람입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에요. 이성계와 정도전을 위시한 신흥 사대부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이성계와 정도전의 역할이 뭐냐?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군인 출신입니다. 근데 이 군인 출신이 아주 뛰어난 싸움 실력과 지략을 가지고 일본 세력과 내부의 도적들을 막아냈어요. 홍건적을 막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성계가 정도전과 손을 잡는데,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바로 그때 당시에 신흥 사대부예요. 신흥 사대부는 과거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문인들이 아니라 무인들도 존중하고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신흥 세력입니다. 그게 바로 신흥 사대부고, 그래서 이성계가 정도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신흥 사대부들이 점차 그 당시에 공민왕의 개혁을 꺾었던 권문세적을 압박하는 개혁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민왕의 개혁은, 신돈과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해서 권문세족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다시 차지했다라고 믿는 상황이었지만, 안팎으로 너무나 고려의 국가적 상황이 흉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탱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흥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손을 잡고 정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면서 마침내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함으로써 나라의 국호가 바뀝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나라가 변화가 된 겁니다. 자, 홍건적은 어떤 이미지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홍건적의 이미지예요. 머리에다가 붉은 띠를 둘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밀 결사인 백년교라는 종교 세력을 기반으로 큰 세력을 성장해서 중국 각지를 점령했던 그런 어떤 그 집단을 홍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홍건적이라고 하냐면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둘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왕 이름도 지었어요. 국가 이름도 지었어요. 국호를 송이라고 하고 중국 각지와 주변 지역을 점령해서 홍건적이 전성기를 1355년에 이룹니다. 그런데 이 홍건적의 특징이 고기를 안 먹어요. 채식주의. 그리고 되게 검소해요. 근검절약. 그리고 상호부조라는 어떤 종교적 계율을 지켜서 그 농민들한테 큰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군대를 쉽게 이겼어요. 그런데 안타깝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정치적인 체계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지도할 거냐라는 지휘 세력 간의 내분으로 인해서 결속력이 약화돼서 안타깝게도 1366년에 주원장이라는 그 명나라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명나라의 왕이 소명왕을 죽임으로 이 홍건적의 역사는 마무리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주원장이 원나라의 부정적인 농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명나라를 건국하니까요. 자, 이 사진은 아주 한번 봐두세요. 이 사진을 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웅장한 건축물이고 한국에 지금 보면은 보존되어 있어요. 경복궁 정도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고 설명드릴게요. 신흥사대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의 그 사진이. 고려시대 무인이 무신정변 일으켰었잖아요. 그리고 무인들과 함께 손을 잡아서 유학을 받아들여서, 불교가 아니라 유학이에요. 유학을 받아들여서 어떤 그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걸 바로 신흥사대부라고 얘기해요. 이 신흥사대부의 머리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진 세력의 출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신진 세력의 출범으로 인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 조선 이야기 조금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